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장은 양지수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41% 오른 2,395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간 저평가 구간에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됐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IT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은행이 배당 성향을 늘리겠다라고 전해진 가운데 주가가 5% 가까이 급등이 있었고요. 은행주 동반 강세를 이끌었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서 어제 1.64%나 조정을 받았는데요. 830선이 붕괴돼서 829포인트가 어제 종가였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아직 살 종목을 고르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오늘도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추천주 오늘도 10종목씩 공개해드릴 거고요. 장중에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오늘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보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SK 머티리얼즈인데요. 앵커님이 좀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전방 산업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회사죠. 지난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액 1,402억 원, 영업이익 365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부진했던 실적이 나왔던 이유는 원화 강세 영향으로 이제 환율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SK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일시적인 비용 처리를 4분기에 한 것이 실적 부진의 좀 원인이 아니었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의 실적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또 중요한 점이 바로 이제 이 전방업체의 주가 조정의 마무리 이 국면이겠죠. 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반도체 시황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 조정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사 역시 그렇다고 하면 동사도 역시 좀 이제는 좀 부진한 실적 이미 발표가 됐고요. 이런 것들은 선 반영이 됐다. 지금부터는 이제 2분기 성수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주가의 모습이 전방 산업처럼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16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라인 1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주 월요일 팀장님의 추천주, 시초가 공략주가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사흘 만에 주가 5% 이상 올랐는데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SK 머티리얼즈였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또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기관도 역시 쌍끌이 매수에 동참이 됐었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실적 상향 소식도 주가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3, 2, 1.
예,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왔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신일섭 소장님. 예, 저군요. 예. 자, 애플과 삼성전자의 그 차트를 펴놨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삼성전자 거의 비슷하게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보면은 2017년도 11월 달이 그 삼성전자의 고점이었고요. 2018년 1월 1일에 애플의 고점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공생 관계에 있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면 휴대폰 시장이 다 꺼지면, 스마트폰 시장이 꺼지면 둘 다 죽는 거고,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 둘 다 사는데 그 안에서 순위 다툼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주가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IT주의 상승이 어느 정도 그 고점에 다다랐다. 뭐 평생 고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기술적인 고점에 다다랐고요. 해외는 연봉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연봉을 보면 대략 3년 정도씩 쉽니다. 그쵸? 뭐 한 5년 올라갔다 3년 쉬고 5년 올라갔다 3년 쉬고 그런 패턴인데 지금 보면은 뭐 3년을 쉴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많이 쉬는 건 아닌데 간격이 많이 떨어져서 쉬는 건 아닌데 기간 조정이 올 수가 있는 흐름이에요.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국의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안 오른 업종들의 매기로 그 옮겨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뭐 이제 장기적으로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이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은 현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굿이라고 드려서 여기서 다시 폭발적으로 가서 뭐 지금 2017년이라던가 2016년에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제 생각에 3년간의 조정의 첫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두 분 모두 일단은 굿 의견을 주신 거였고요. 다음 종목 보지요. 텍셀 네트컴입니다. 주가 4.6% 오르면서 어제 종가가 나왔는데 자회사로 있는 두 개 저축은행의 실적 기대감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텍셀 네트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동사가 하고 있는 일 말고도 금리 인상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종목인데 두 분 모두 굿이십니다. 김지훈 차장님. 네, 잠시만요. 예. 저희 텍셀 네트컴을 여쭤봤는데요. 예. 일단 그 중장기적인 전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의 추세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기술적인 분석인가요? 네,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보다 추세가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공평저축은행하고 세종상호저축은행 자회사의 순이익 합계가 뭐 작년에 1,300억대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좀 대폭 실적이 좋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올해도 유지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역시 그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그러니까 장이, 부진하긴 했지만 올해도 역시 우상향의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 증가는 증권업계의 신용 공유한도 소진에 따라 구조적으로 대출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리지와 신용공업 쪽 핵심 사업을 영위하는 지금 중소형 증권사로 인수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바이오 관련 회사도 또 그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자회사 캐시카우의 사업이 충실하면서 계속 뭐 M&A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어서 실적은 올해도 잘 나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추가 뭐 업사이드 10% 정도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덴티움인데 장중에는 10%, 종가 기준으로는 7% 올랐던 종목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3위라고 하던데요. 덴티움은 어떨까요? 예, 두 분 모두 굿이시고 소장님. 짧게 듣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바텍. 그 짧은 시간에 펴놨어요. 자,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 및 치료용 의료기기 기자재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런 거 세 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오스템 임플란트와 바텍 덴티움 계속 장기적인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치과용 의료기기는 중국 시장도 열릴 가능성이 있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네, 2월 14일 수요일 금주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살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모두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SK하이닉스도 1%대 어제 이어서 오늘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역시 2.4%가량 올라오면서 30만 원 선 회복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조정이 있었는데 셀트리온이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소식에 어제 자동차 업황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4%나 급락이 있었는데 현대차는 반등하면서 15만 3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LG화학 모두 1% 내지는 2% 가까이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신한지주와 한국전력 정도가 소폭 밀릴 뿐 전 종목이 빨간불인데요.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4흘 연속 오름세이고요. 2413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9% 정도 가까이 올라와서 836으로 하루 만에 다시 830선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은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는 1위부터 10위권 내 한 종목도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오늘은 강세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신라젠, CJ ENM도 1%대, 여기에 메디톡스까지 2% 상승 움직임을 주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또 보겠습니다. 네, 역시 전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대체로 1에서 2%대 강세 움직임이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일제히 강세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첫 번째 맏형은 코스피로 이전이 됐지요. 예,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종목을 공개해야 될 텐데 공개 앞서서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김지훈 차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이 포트에 있으시죠? 11월 6일에 주셨던 제주항공 추천한 이후로 지금 수익이 30% 이상 나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항공운송업종 올해까지는 성장세를 좀 이어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내국인의 해외여행 확대 속에 좀 위축되었던 중국발 그 해외 모멘텀은 좀 회복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2018년 기준으로 8대가 추가된 항공기 39대가 운항될 예정이고요. 정기 운항 노선이 46개에서 55개로 외항이 증대된다는 점. 그래서 연간 매출액은 1조 8천억대, 영업이익 약 1,200억대로 현재 주가 수준은 퍼 10배 수준이라서 좀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지금 2016년 저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항공기에 대한 그 연료 효율성이 높아져서 사용량을 급격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은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지만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상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주항공 좀 포화 상태로 신규 확보가 어려운 김포 제주 노선 슬롯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수요쪽 높은 일본 쪽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 가격된 중장기 목표가로 48,00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주정이 나오지만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제주항공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신일섭 소장께는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시장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조언 좀 얻어볼게요. 네, 일단 다우, 나스닥, S&P 500을 보면요. 예. 2015년도 8월, 7월 그리고 2015년도 11월 달 같은 지금 기회라고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그 끊임없이 지금 너무 급격히 상승을 했잖아요. 각도를 보시면은 지금 2012년부터 16년까지 올라왔던 각도. 나스닥을 보고 계신데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올라오는 각도가 더 세요. 세서 이제 이격이 한번 떨어져야 되는데 옵션이라던가 선물 시장 만약 크게 흔들면서 판을 한번 흔든 거예요. 이러면서부터 물량을 확 가져가는 거죠. 2015년 8월이라던가 2016년 1월 달에도 이때 이제 2012년부터 올라왔던 대세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면서 크게 흔들렸어요. 심리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많이 언덕이 올라와서 이 예전에 보는
이 그래프가 우리가 눈으로 체감하기에 되게 낮게 보이지만 이때 음봉을 굉장히 체감이 컸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3%나 됐었고 이것도 마이너스 11%짜리 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3%, 11%짜리 그때 위기가 불었던 그 뒤에 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15,000에서 26,000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가상으로 마이너스 10.67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흔들린 것처럼 보였잖아요. 며칠간. 그리고 뭐 26,000대니까 막 지수가 막 1000포인트씩 빠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퍼센트지로 보니까 2015년 8월 달에 13% 빠졌고 2016년도에 11% 빠졌어요. 지금 10.67%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격 조정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금리 인상의 초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뭐 실무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이든 금이든 뭐든 다 좋아요. 현금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러시는 분들은 현금이 최고다 해서 집에다가 현금을 쌓아두실 수도 있는데 뭐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모든 자산에 다 투자를 해서 현금도 갖고 싶어서 집에 현금을 모아두는 거면은 말리지 않겠지만 그냥 현금밖에 없으면 뭐 그걸 또 뭐 학원비를 써야 되고 애 유학 교육비를 써야 되는데 투자할 돈이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눠서 한 주는 살 수 있잖아요. 한 주라도 보유하는 전략. 예. 설날에도 뭐 내년 설날에도 보유를 했다가 만약에 빼서 용돈을 줄 수 있다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살 시기고 금리 인상 초입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짜장면 값이 15,000원 가서 현금 가지고 1년 전에는 살 수 있었는데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네 이러지 말고 지금 주식을 사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섭 소장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어떤 종목도 가져오셨을지 잠시 뒤에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12종목부터 지금 함께 살펴볼게요. 네, 그 앞에서 소장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네, 저도 그 금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금리 지금 최근에 낙폭 과대한 게 금리가 연준에서 3번 이상 상승하는 거를 반영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뭐 4번이든 5번이든 올라갈 경우 또 충분히 추가 폭락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3번 이상의 금리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주가 조정이 좀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LG U+ 말씀드리겠습니다. IFRS 그 회계 기준 15 도입에 따른 이익 감소의 우려는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순이익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불구하고 지속적인 실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은 상당히 좀 미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글로벌 통신사 대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 이동전화 서비스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증가폭이 커서 5G 도입 시 본격 수혜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 수준의 주가는 역시 최근의 폭락 기간에 따른 비이성적인 판단이라 정상 범위로 분명하게 회복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금년도 5G 주파수 경매 예정이 있고 경매 일정 감안하면 연말까지 5G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쪽은 약 10%대 성장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으로는 11조 9천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 8,500을 예상하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여전히 견조하다 말씀드리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주봉선인 12,500원 선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SKC 코롱 PI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근데 전체 연결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20% 증가한 2,500억대, 영업이익은 약 25% 증가한 660억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PI 필름 모든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판가가 10% 이상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개선에 대한 생산 능력 증대까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장은 올해까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총 1,200억을 투자해서 연간 600만 톤 규모의 생산 라인 2개 호기가 순차적으로 증설되면 증설의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2020년까지 연간 4,500톤까지 생산 캐파 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I 필름이 기존의 FPCB 방열 시트 쪽에서 폴더블 폰을 포함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다음 전기차, 2차 전지까지 사용 영역이 확대되면서 외형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판가가 인상되고 생산 능력이 증대되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까지 신규 용도로 확대가 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계속적인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폭락대 가격 조정이 나왔던 그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로보틱스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매출액 5조 6,700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 1,230억으로 영업이익이 특히 60% 넘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폭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유가 하락에 대한 불안정한 외부 환경과 자회사 중공업과 건설기계 일회성 손실은 실적 리스크의 우려가 있지만 실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좀 최근에 폭락으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3월 달에 오일뱅크의 고배당의 지급이 예상이 되고 상장 이전까지는 오일뱅크의 지분 가치가 계속적으로 부각될 거면서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상장 전까지 현대로보틱스는 지주사로서의 그 매수 트레이딩 관점은 상당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 인도공장 증설과 관련해서 로봇 분야 수주가 여전히 꾸준하고 국내 외에도 해외 업체, LCD 업체의 설비 투자 증가세로 LCD용 로봇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세를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산업용 로봇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의 이유가 역시 현대중공업의 지분법 손실이었는데요. 지분법의 손실을 정유가 지금 그 대부분 메꿔주고 있고 자체 사업 방금 말씀드린 로봇 부분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크게 개선하면서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번에 미포조선에 보유한 신주 인수권까지 매입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로서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18년 실적 기준으로 PER 5.5배, PBR 0.8배 수준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4분기에 상당히 잘 나왔는데 매출액이 501억, 영업이익 251억으로 둘 다 전년 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상당한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필러 쪽 매출액이 175억으로 성장을 이끄는데 좀 고무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단기 센티멘트 악화의 우려, 보틀렉스가 미국 임상 3상에서 임상 환자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로 허가 목표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미뤄진다는 단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유럽에서 올해 2분기 중에 임상 3상 CSR이 나올 경우이기 때문에 시판화가 2019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시장은 약 1,000억 정도 규모인데 한국 시장의 5배, 5.5배 규모인 5,500억 시장의 중국 시장에서 아마 올해 상반기 임상 3상 마무리하고 그 시판 허가가 내년 유럽과 비슷한 내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럽과 미국,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의 계속 그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법인을 설립해서 파트너사인 크로마사죠. 크로마가 휴젤의 보틀렉스를 유럽과 미국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보틀렉스의 미국 판권과 크로마 필러의 판권을 확보해서 그 생산 외에 유통에서의 유통 같은 건 매출액의 10%를 가정하는데 유통에서의 추가 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2,130억대, 영업이익 1,300억 예상하고 있어서 외국인과 투신 등 고른 양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휴젤도 중장기 목표가는 한 70만 원 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NHN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웹보드게임의 규제가 3월 15일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면 2016년에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선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항상 이슈가 되었던 마케팅 비용 상당히 최대 총 매출액의 10% 미만으로 큰 폭으로 변동성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역시 그 신작에 대한 모바일 게임도 해외 시장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 크리티컬 옵스라는 일본의 특화된 기대작이 있고 10종의 신작 게임 출시가 모바일 게임의 성장을 가파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웹보드 게임은 규제 완화될 경우 매출액 약 1,8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핵심이 역시 페이코죠. 페이코는 2017년 가입자 760만 연간 거래액으로 2조 5천억을 달성해서 올해 2018년은 분기당 1조 원의
거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반 이후 11번가 구글 플레이, GS 홈쇼핑 외에도 최근에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 백화점 등과 제휴를 맺으면서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중에 삼성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추가 확대하면 상당히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거래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쇼핑 외에도 여행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생활 컨텐츠로의 페이커의 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마케팅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기업 가치가 확장될 것이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타겟 마케팅과 인크로스를 포함해 광고의 밸류 체인을 모두 완성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2018년 연간 매출액은 1조 500억대, 영업이익 855억으로 매출액은 15%, 영업이익 246%의 엄청난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NHN 엔터테인먼트는 약 85,000원에서 9만원 선까지 중장기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LG U+부터 NHN 엔터테인먼트까지 김지훈 차장님 5종목 먼저 봐드렸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10위는 노루페인트입니다. 노루페인트 페인트 회사죠.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페인트 회사는 뭔가 공장에서 쓸 것 같고 굉장히 우리랑 멀고 막 냄새, 화학 냄새 나고 이랬는데, 변화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생활에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루페인트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 무민문화전에 참여를 한다던가, DDP에서 색채전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외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1년에서 하고 있어요. 하노이의 호안키엔 예술거리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노루페인트가 페인트를 전량 협찬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베트남이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제 종목 중에 제주항공도 있는데, 보면 제주항공도 이제 베트남 노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호치민도 있고, 하노이도 있고, 다낭도 있고. 근데 베트남 시장을 굉장히 다들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세실업을 얘기 드릴 때, 한세실업은 아예 베트남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착을 해서 베트남 국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회사에 손꼽히는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음악 행사라던가 체육 행사도 하면서 계속 결속력을 다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도 보면은 관시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먼저 그렇게 인간의 유대관계, 그거를 돈으로 사던 정말 마음으로 사던 어쨌든 그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성공이 어려워요. 그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성공한 배경에도 그런 관시 문화를 먼저 공략을 해서 먼저 다가갔던 부분 때문에 성공을 했던 부분이 있고, 노루페인트가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실적으로 베트남에서 이렇게 벽화거리에 협찬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베트남의 어떤 국가 수석이 노루페인트를 전량 우리의 교량이라던가 도로에 써라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루펜톤 색채 연구소가 제1회 2018 방콕 디자인 워크에 참석을 했어요. 위크. 그래서 글로벌 컬러 트렌드에 대한 강연을 진행을 했어요. 노루펜톤 색채 연구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 색채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면서 또 굉장히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죠. 노루페인트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모멘텀이에요. 변화하는 흐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노루페인트만 이런 것들은 아니고 페인트 업계가 다 이러고 있어요. 사마페인트도 그렇고, 계속 얘기 드렸지만 벤자민 무어라는 비싼 페인트 많이 바르시는 분들 많은데, 노루페인트도 펜톤 이런 게 있고, 사마페인트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각각 이제 팝업 스토어들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클래스를 많이 여는데, 주부라던가 부부끼리 참석해서 인테리어 색채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도 지금 되게 많아요. 젊은 부부층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인 건 맞는데,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역시 어떤 전방 산업이 부진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건설 산업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조선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자동차도 지금 단기적으로 회복이 어렵다 보니까 건설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는데, 시멘트 얘기를 많이 드렸죠. 아세아 시멘트, 강남에 가면 아세아 시멘트 큰 빌딩 있잖아요. 몇백억 갈 거예요, 요지에 있어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기업인데, 자산 가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멘트 기업이 굉장히 거래량이 늘면서 신고가를 가거나 신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 아세아 시멘트도 2015년 7월달 가격에 거의 근접했어요. 2017년 11월달에 55%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고점에서 조금 막히고 있지만 이 부분을 뚫어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GS 건설의 차트인데,
GS건설, 뭐 자이가 대표적이고 삼성물산은 레미안인데 삼성물산이나 GS건설 완성 건설업체들은 지금 바닥을 거의 뭐 6년째 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 건설업체들은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건설 경기의 맨 초반, 극초반에 오르는 시멘트주는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아마 페인트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르페인트, 뭐 장기적인 그런 뭐 B2C로 확대되는 이런 부분도 보여지는 부분도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겠지만, 이 건설 경기의 사이클에서 아마 좀 중단기적으로 뜰 가능성, 그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위는 AK홀딩스입니다. 10위를 좀 길게 했는데, AK홀딩스의 자회사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비중은 작지만 제주항공이나 애경산업이나 애경유아에 비해 뭐 굉장히 뭐 그 비중이라던가 뭐 활약도는 적긴 하지만 AM 플러스 자산개발이라는 부동산 회사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시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행사, 시공사가 있잖아요. 건설하면은 표지판 같은 데 보면 시행사 뭐 시공사 뭐 붙어 있잖아요. 시행사는 이제 계약부터 마지막 체결 그리고 완공까지 전부 관리를 하는 회사고, 시공사는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건설 회사를 해요.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제 거기 벽보에 붙이는 거죠. 뭐 우리는 GS건설에 맡긴다 하면 GS건설이 시공사가 되는 거고, 최근에 한 것들을 보니까 포스코 건설이 시공을 했고, 위례 송파지구가 있어요. 거기 와이즈 더샵, 이거 상업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신세계건설을 시공사로 했던 강남역의 와이즈 플레이스 상가, 이게 AM 플러스 자산개발의 시행사를 맡았었고요. 보니까 상업시설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AK 그 그룹이 이번에 그 뭐 굉장히 큰 퀀텀 점프 뭐 하잖아요. 퀀텀 점프가 원래 뭐 물리학 뭐 그쪽 과학 용어인데 엄청나게 그 상승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뭐 이번 2018년을 퀀텀 점프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홍대로 지금 옮기잖아요. 그래서 AK 그 자회사들이 다 홍대로 옮겨요. 그래서 뭐 기사에는 뭐 홍대 상권이 뭐 죽는다, 뭐 대기업이 들어와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옮기는데도 아마 AM 자산개발 이 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 뭐 영향력은 더 작지만 이런 부동산 시행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8위는 SPC 삼립입니다. 지금 냉장 디저트 카페 스노우로 편의점 공략을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예전에 피그 인더 가든이 샐러드를 만들면서 그걸 편의점에 깔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상미당으로 시작했었고, 그리고 삼립식품이었고, 호빵을 만들던 회사가 SPC 삼립이라는 그룹이 되어서 지금 거대한 회사가 되었고, 처음에는 뭐 던킨도너츠, 비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죠. 파리바게뜨, 이런 회사, 잠바주스, 여기에 자신의 캡티브 마켓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그 회사들의 이제 뭐 원재료를 식자재 납품하다가 쉑쉑버거 같은데, 이제는 자기 SPC 삼립의 자체 브랜드로 나가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카페 스노우도 이런 거에 하나고, 그리고 식품주들을 보자면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원 F&B, 뭐 그리고 지금 이 SPC 삼립까지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뭐 도모를 하고 있어요. 상승을 도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삼성전자에 뭐 제가 3년 조정을 얘기 드리기도 했는데, 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경기 민감 업종이라던가 식품 업종, 이쪽이 지금 그 굉장히 안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아까 뭐 건설 업종이라던가 지금 식품 업종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경기 민감 업종의 상승은 금리가 인상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거든요. 지금 뭐 철강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굉장히 앞날이 암울하고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오래 걸리는 앞날을 미리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올 날이 온다는 거. 식품주는 뭐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올라줬지만, 식품주가 성장주로 변신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유증 때문에 기술적이고 뭐 그 기간 조정이 있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눈여겨보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퍽 튀어서 살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러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이 제주항공하고 진해하고 지금 주가 계속 오르고 있죠. 같이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그리고 TA홀딩스, TA항공도 상장 예정이고. 근데 이 두 제주항공과 진해어가 어떻게 보면은 둘이 아주 좋아요. 이게 치열한 경쟁. 아까 애플과 삼성전자 얘기도 드렸지만, LCC에서는 이런 경쟁이 좋아요. 왜냐면 혼자 독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안주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에어라든가 제주항공이 둘이 피 터지게 싸워보면 둘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둘이 같이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파이가 커지니까. 파이가 적어지는 시장이면 둘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둘이 다 도태돼 버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LCC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둘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전략이 틀려요. 지금 보니까 제주항공은 장거리 노선 확대보다는 기존 노선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어디 나타나냐면 2020년까지 B373800 기종이에요. 제주항공 다 대부분 이 기종이거든요. 50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진에어는 LCC 최초로 중대형 기종 B77기를 운항하고 있어요. 진에어를 보면 호주나 하와이 노선을 뚫었거든요. 솔직히 호주나 하와이 노선 5시간 이상 걸리는데 왕복으로 따면 10시간 이상 걸리고 사실 그쪽 안 맞을 수도 있어요. LCC에는 불편하다. 오래 가는데 기내식이 안 나와. 대한아시아나는 맛있는 거 고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노선이 이렇게 싸게 나오면 타는 사람이 계속 수요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판 거예요. 왜냐면 진에어는 아시아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이 기종, 지금 단거리 노선의 그 특화된 기종만 계속 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략은 틀리지만 어쨌든 치열한 어떤 그 전략 싸움에서 계속 그 성장하는 가운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둘의 주가에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경쟁은 좋다. 그리고 6위는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네. 민트리프트 학술 세미나 제2회 MUST가 개최됩니다. 이거 저번에 1회 개최됐던 거 말씀을 드렸는데 성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의사들 참석해서 자신의 어떤 시술 과정에서 한스 바이오메드의 기자재를 사용했을 때 어떤 효능이라든가 부작용 이런 걸 설명하고 그런 거를 쓰지 않았던 사람들도 쓰지 않았던 의사들도 저런 시술이 가능하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학술대회 겸 알리는 자리죠. 한스 바이오메드 관계자들도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주제는 실 리프팅의 소개와 민트 리프트를 활용한 실 리프팅이에요.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 리프팅으로 고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분들 화장으로 좀 가린다고 해도 잘 보면 살짝 보여요. 살짝 멍이 들어서 온 사람들 보면 볼에 실 리프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제 팽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사랑니 발치하러 치과를 갔는데 그 치과도 한스 바이오메드의 기자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치과든 성형외과든 피부과든 비뇨기과든 쓰임새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런 학술 대회를 하고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던 그런 사례들을 막 강연을 하고 그거에 이제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입소문에 의해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의사들의 세계도 사실 좁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 업종 내에서는. 그래서 이게 만약 한스 바이오메드 기자재가 좋다고 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나게 되면 이제 퍼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퍼지는 거예요. B2B 같은 경우에는 한스 바이오메드가 B2C로 광고를 할 수도 있지만 B2B 같은 경우에는 의사한테 TV 광고를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입소문을 내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성료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스 바이오메드의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학술대회가 열려서 성료를 이뤘다. 이런 뉴스를 보면 한스 바이오메드가 굉장히 의사업계에서 잘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상승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신일섭 소장님 오늘도 종목에 변동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오를 만한 이유가 더 많다라는 관점이신 거겠죠. 신일섭 소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 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4위 하나하나님께서 주신 앱클론부터 보겠습니다. 앱클론을 66,100원에 30% 사셨고요. 손절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김지훈 차장님. 네, 앱클론 차별화된 항체 신약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을 기술해서 자체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에 하지만 임상 단계에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비중이 30%인데 일단 비중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중을 좀 줄이시길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지금 보니까 단기 바닥 52,000원 선 52,000원 가격대는 좀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52,000원대에서 올라오고 또 내려오고 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단기와 중기, 그 다음에 장기 추세선을 다 깼기 때문에 52,000원 선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관의 매매추인데 기관과 지금 외국인의 전혀 지금 그 관심을 못 받고 있거든요. 거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52,000원 깨지 않는다면 올라올 때마다 분할로 계속 말씀드리고 손절가 5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현대글로비스 봐드릴게요. 5535님께서 주셨습니다. 13만 9,500원에 20% 중기로 들고 갈 생각이신데 대응 전략 짜달라고 적으셨네요. 소장님. 네, 중기로 들고 가려면 지금 들고 가셔야 되겠죠. 네.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멘트주의 상승이 먼저 일어났고 건설이라던가 조선 뭐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그쵸, 터널이 굉장히 멀어 보여요. 지금 보면. 왜냐면 지금 IT랑 바이오만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삼성전자, 셀트리온은 코스피를 가서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 민감 업종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왜냐면 차트도 굉장히 장기간 하락해 있고, 이게 오를까? 건설이 뭐 지금 재건축이 되고 뭐 건설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건설주는 죽어도 안 움직이는데 이거를 도대체 갖고 있어야 되나? 갖고 있으면 오를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좋을 때 보면 결국 사이클 업종은 오르는데 그것이 굉장히 바닥을 막 파고들 때는 너무나 괴로워서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현대글로비스, 현대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뭐 계열사들, 현대중공업이라던가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이런 것에 물류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뭐 현대자동차 우리가 뭐 차가 공장에서 생산돼서 다 뭐 지점에 뿌리던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글로비스가 다 담당을 하고 있고 현대 그 중공업의 물량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의 그 전방 산업이 이것도 회복이 안 돼서 시멘트주라던가 페인트주들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2014년부터 17년에 매출액을 보세요. 매년 줄지 않았어요. 이거는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매년 늘어났죠. 지금 2016년, 17년 거의 비슷하다고 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주구장창 하락을 했죠. 이거는 전방산업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지금 좋지 않은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여요. 지금 CJ 대한통운이나 현대글로비스 이런 물류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의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치고 쳐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IT나 바이오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지금 13만 9,500원, 뭐 30만 원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쥐고 가면서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곧 오니까 현대글로비스도 결국 올라가면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다린 만큼. 그러니까 20% 물량은 계속 꼭 쥐고 가셔서 이번 경기 민감의 끝, 그때 제가 한 2020년, 22년이나 2023년 얘기 드렸는데 그때까지 가지고 가시면 제 생각에는 뭐 신고가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의견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장중에 주가가 많이 싸다라고 선택된 종목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은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기환 부장이고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오늘은 그 한전 KP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거의 그 주가를 잘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저점을 이제 거의 뭐 하향을 해서 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그 레포트에도 나왔겠지만 뭐 좋지 않은 의견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주가를 보고 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전 KPS는 저 그동안 그 많은 우려가 있었죠. 뭐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그 발전선비를 정비하는 것을 뭐 일단 중단하고 폐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뭐 주구장창 하락을 했었는데 그 지난 그 2017년도 그 실적을 뒤집어 보니까 그 전년 그 2016년 대비해서는 한 55%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성장이 됐습니다. 과거 한 1,000억이었었는데 1,640억대로 영업이익이 아주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 과거 우리가 13만 5천 원이죠. 2015년도에 23만 5천 원이었을 때 주가하고 영업이익을 보면은 그때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됐을 때 영업이익이 그때는 한 2,100억 정도 됐고 아주 좋았었죠. 2014년도 2,100억, 뭐 2015년도 1,700억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옛날 그 주가가 13만 원일 때 그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뭐 그 최저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현재 그 정부의 뭐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그 전기나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량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KPS가 현재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최소 3% 이상씩은 성장을 한다. 물가 성장률을 감안해서 그 모든 그 정비 단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최소 3%는 성장을 한다라는 기본 가정에서 주가는 그거보다 하락이 과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거의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시점, 지금이 바로 절호의 매수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가 그 매수를 통하고요. 지금 현재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바닥에서 탈피할 경우에는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5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분석이신 거죠. 한전 KPS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장기한 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5위 종목부터 바로 또 보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전 장비사보다 부품사를 좋아하는데요. 부품사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꾸준히 나온다는 점인데요.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고 영업이익 14% 증가한 8,5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1,200억으로 상당히 견조한 매출과 이익을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최대 디스플레이 고객사의 리지드 아몰레드의 가동률 하락, 그 다음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향의 수출 부진으로 솔브레인 쪽 TG, 띵글라스 쪽과 스크라이빙 부분의 실적이 예상보다 소폭 감소할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반도체 쪽 매출이 전년도 대비 20% 증가하면서 5,200억대에 달할 전망인데 이 부분은 역시 평택의 2층 양산 개시에 따른 시가격의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양 신규 공급에 따라 CVD 쪽 재료 부분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에찬트 부분의 출하량은 전년도 대비 10% 정도, 그 다음에 평균 판매 단가는 2% 정도 올라가고 있어서 반도체 에찬트 같은 경우는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쟁력 상승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 시안 공장 팹 1의 그 가동률 하락이 팹 18라인의 가동률 상승으로 좀 상쇄를 하고 있고요. 3D 낸드 공정전환, 그러니까 48단에서 64단을 하면서 2분기에는 64단 낸드의 생산 재개까지 에천트의 출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M14라인의 3D 낸드 가동률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 넘는 물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품질 이슈가 발생됨에 따라 독점적인 지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8년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현 시점은 좀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매도 목표가는 8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IT 소재 쪽이라 볼 수 있는데 한솔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포인트는 역시 Q 물량의 증가인데요. 과산화수소 부문에서 가점적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전구체와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신사업 진출의 모멘텀까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가산화수소하고 프리커서 쪽 시장 점유율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전방 산업에 대한 설비 증설에 따라 평택 그 30조 또 최근에 이슈가 나왔죠. 판매량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세, 그 다음에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상당히 매출과 이익이 견조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프리커서 같은 경우는 국내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거래선에 17년부터 공급하고 있는데 고객사 내 점유율이 20%에 달할 정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까지 있어서 2018년까지는 3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8년 연간 실적으로는 매출액 6천억대, 영업이익 약 1,000억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매출 쪽에서는 약 15%, 영업이익 20%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테이펙스의 전자 부분이 좀 실적 개선에 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전주공장 과산화수소 출하량 급증에 따라서 매년 30% 넘게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750억의 자금을 투자해서 신규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이번에 발표한 신증설로 인해서 과산화수소 생산 설비가 약 9만 7천 톤에서 12만 7천 톤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퀀텀 QD 소재에 대한 출하량 감소로 주가가 좀 최근에 조정받았지만 그 부분은 좀 실적 마무리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고 가산화수소 프리커서 출하량 증가 빨라질수록 연간 실적 증가 추세는 가파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도 목표가 1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LG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로열티 수익과 임대료 수익이 높은 편인데 상당히 이 부분에 관해서 상표권 수익이 12% 넘게 증가하고 있고요. 역시 핵심 LG전자와 LG화학의 자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CNS와 서브원 역시도 베트남 계열사 등의 해외 건설공사로 MRO가 사업까지 안전하게 수주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장산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다는 점. LG전자가 인포테인먼트 부품을 담당하고 LG이노텍이 LED 센서를, 그다음 LG화학이 배터리를, 그래서 M&A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존 계열사를 통해서 구축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상장사 지분가치만 해도 24.2조, 영업가치 2.7조 수준으로 지수 하락기에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연결 순이익 안정성이 가장 높은 지주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매도 목표가 11만 원을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LS 산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전기 빅3 기업, 그러니까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 효성 PG, 그리고 LS 산전 중에 처음으로 매출액과 영업이 역대 처음으로 양쪽 모두 1위 나와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은 약 2조 3,500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 1,600억대 견조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배전반 수출 확대에도 동남아 쪽에서 해외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은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설비 투자 사이클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기반한 기술 경쟁을 확보하고 있어서 상당히 매출과 이익에서 IT 설비 투자 쪽과 아까 말씀드린 이쪽 그 해외 동남아 시장 쪽 모멘텀 계속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 전체 영업이익, 그러니까 스마트 에너지 시장을 성장 동력으로 견인하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약 50% 가까이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 그 수주 모멘텀까지 말씀드려서 LS 산전 같은 경우는 최근 가격대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국내 IT 투자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전력 제품과 자동화 제품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매도 목표가는 7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9 3월 달에 출시되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초고속 사진 촬영이 가능한 DSLR 수준 12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가 포인트인데요. 아이폰에 그 차별화돼서 교체 수요 5천만 대까지 달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MLCC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아이폰 모델까지 감안했을 때 실적은 MLCC의 가격과 물량 증가 효과까지 반영하면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은 약 20% 넘게 큰 폭의 상승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글로벌 전장업체들 고객사 기반 확대하면서 전장업체로서의 모멘텀까지 볼 것이기 때문에 손절가 9만 5천 원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도 목표가 13만 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기 김지훈 차장의 넘버1 종목이었고요. 저희 신일습 소장님 종목도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5위 종목 살펴주시죠. 네, 빨리 해야겠네요. 자, 지금 제가 사랑니를 뽑아서 약간 혀가 씹혀서 좀 발음이 부정확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예. 펄어비스입니다. 5위. 넷마블 게임즈랑 지금 NC소프트랑 비교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번에 그 시장 크게 한번 흔들렸을 때 넷마블 게임즈나 그 NC소프트의 하락폭은 좀 많이 나왔어요. 펄어비스는 굉장히 덜 하락했죠. 그거에 비하면.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NC소프트, 넷마블 게임즈는 마이너스고 NC소프트 이제 가까스로 강보가 올라왔는데 펄어비스는 지금 0.6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수급이 펄어비스, 신생 그 게임 업체로 약간 쏠리고 있는 게 여기서도 약간 느껴지죠. 넷마블 게임즈나 NC소프트가 굉장히 게임주에서 대표적인 기업인데 펄어비스의 수급이 지금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하반기 신작 2종을 했는데요.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은 지금 이제 거의 테스트가 완료돼서 이제 출시 예정이고, PC 신작을 하나 나온다고 하는데, MMORPG죠. 거기에 FPS, 그리고 1인칭 슈팅 게임, AOS 실시간 전략, 다 버무려 놓은 거예요. 뭔지 되게 궁금하죠. 이런 거 하나 만든다고 하고, 모바일 쪽으로는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한 MMO 캐주얼 게임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으로 너무 하나에 치중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물론 제가 NC소프트도 리니지 하나 가지고 지금 몇 년을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드렸었고, 그게 완전 성공하면 하나로 원스타 게임 회사도 할만하다 이랬는데 어쨌든 후속작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 하고 있지만 기자들이 직접 해보고 쓴 기사들 지금 보면 어떻게 저렇게 PC에서 큰 화면에서 나왔던 것을 그대로 구현을 했냐.
어떤 기자가 표현하기로는 그 휴대폰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타격감이 탁월하다. 타격감, 마법이나 뭐 이런 거 쏠 때 타격감 좋은 거 원하시잖아요. 대규모 뭐 딜드전 할 때 보면은 정말 그 치열하게 맞붙는 그런 손맛이 있어야 되는데 구현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4위는 카카오입니다. 네. 지금 뭐 큰 뉴스가 하나 나왔죠. 넷마블 게임즈 아까 그 주가도 봤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1,400억 원짜리 제3자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뿌려주는 건데 여기에 참여한 회사들 보면 일단 텐센트 홀딩스 우리나라 회사는 아닌데 중국 회사인데 텐센트 홀딩스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2013년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이거 지금 5배 올랐어요, 일단. 그러니까 5년 만에. 그리고 텐센트 홀딩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네이버에다가 카카오도 합치고 다 합쳐야 돼요. 거기다가 게임에서 NC소프트까지 합쳐야 돼요. 그 뭐 네이버나 카카오의 버금가는 지금 플랫폼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게임 그 퍼블리싱 회사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중국에 진출하기가 지금 우리나라 어렵대잖아요. 맨날 뭐 판호를 발급받기 어렵고. 네. 그걸 만약에 통과하게 되게 되면 텐센트 홀딩스라던가 샨다 게임즈 이런 회사들한테 맡겨야지 거기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텐센트 홀딩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넷마블 게임즈도 참여했습니다. 6%씩 참여했고 액토즈 스포츠 2.4% 참여했고 블루홀 배틀그라운드 개발회사들 이거 대박낸 회사고 상장할 수도 있고요. 프리미어 M&A PEF 사모펀드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분만 합쳐봤더니 66, 12에 14 거의 16, 17%를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이 그 유수의 게임 회사들이 지금 다 참여를 해서 16%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감이 부여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거 지분을 보유를 했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 회사들 입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건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에는 더 힘을 실어줬다는 거. 그리고 3위는 BGF 리테일입니다.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결정했어요. 이제 BGF 리테일 가지신 분도 4월달이나 5월달에 계좌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해요. 18시에서 22시. 주로 이때 보니까 쇼트트랙이라던가 스피드 스케이팅 주로 열리고 있죠.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 매출이 전주 대비 2자릿수 성장했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사 먹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금 배당을 했다는 거, 시가 배당률은 0.5%밖에 안 되지만 편의점주가 돈을 버니까 이제 현금 배당까지 하고 있다. 이런 거 성장을 하니까 배당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위는 CJ ENM입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지분. 넷마블 게임즈 많이 등장하네요. 그쵸? 넷마블 게임즈 지분을 22% 갖고 있어요. CJ ENM이.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은 71.3%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주가가 좋았어요.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는 이번 하락에 많이 빠졌고요. 근데 지분율을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승폭이 지분율로 봤을 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CJ ENM에게는 좀 더 이게 상쇄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쳐보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1위는 휴젤입니다. 휴젤 요즘에 많이 겹치는데 국내 그 중국의 보톨리움 톡신 시장은 5천억 원이고 국내 보톨리움 톡신 시장은 1,000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메디톡스랑 뭐 둘이 경쟁하면서 막 그 과정이 아까 제가 말한 진에어랑 그 뭐 제주항공이랑 비슷한 거예요. 만약 이게 방 안에 사탕이 10개밖에 없는데 둘이 싸우는 거면 사탕 10개 다 먹고 그냥 둘이 뱉어져 죽는 건데 사탕이 밖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치열하게 싸워도 둘이 볼따구를 때리지 않아도 먹을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작아서 메디톡스, 엘러간, 휴젤 막 경쟁하고 대웅제약 나보타 치고 들어오지 막 이제 먹을 게 없는 것 같았죠. 중국, 미국 시장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사가 메디톡스가 뭐 지난해 6월 임상 3상이 완료가 됐어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은 대웅제약 나보타가 먼저 한다고 하고 그런데 임상 3상 뭐 이게 먼저 들어가고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시장 파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케이크 정말 정해져 있으면 그걸 먼저 파먹은 사람이 다 파먹어버리고 마지막에 안에 뭐 그 뼈다귀 플라스틱 지지대만 남아서 열받겠죠. 하지만 케이크 점점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처음에 먼저 먹어도 옆으로 조금 돌아가면 먹을 게 더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못 먹어요. 아무리 돼지가 가도. 하마가 가도 못 먹기 때문에 휴젤이라던가 메이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뭐 파마리서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 보톡스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열하게 경쟁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좋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디톡스, 대웅제약, 지금 휴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까 애플과 삼성전자
진에어와 제주항공 뭐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방향이 같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휴재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설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확 안주 많이 한 80% 정도 바꿔서 올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휴재일은 두 분 포트폴리오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1부와 2부를 통틀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가 됐는데 연휴 전 주식은 홀딩 보유가 맞다라는 말씀이셨죠. 2부 시간에는 특별히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1%대 강세의 움직임을 주고 있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